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4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됐습니다. 2019년 7월 수준인 1.5%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금리 인상보다 시장에서 더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통위에서 한국은행 총재 공석 상황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4.1%가 나왔잖아요. 야, 이 4% 물가가 나오면은 자동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애초부터 전망이 됐던 부분입니다. 왜냐면은 물가 안정 목표제가 2%인데 그거에 2배 넘는 수치가 나왔네. 한국은행 총재가 있든 없든 무슨 상관이냐? 빨리 올려서 물가 잡아야지. 그래서 금통위원 6명의 만장일치로 금리 인상이 결정이 된 겁니다. 어제 뉴질랜드와 캐나다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도 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뉴질랜드 금리가 1.5%가 됐고요. 캐나다 금리가 1%가 됐습니다. 두 은행 모두 다 0.5%포인트 올렸던 거예요. 20년 만에 최대폭으로 올렸습니다. 지금 전 세계 주요 국가 모두 다 빠르게 금리 인상 대열에 합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연준의 강력한 긴축 압력 속에 선제적인 대응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이것이 4월 금통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지만 제가 깜짝 놀란 이유는요, 이번에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에서 나온 의미 있는 변화가 있고요. 또 하나, 주상영 의장 직무대행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정리드리는 부분, 부동산 시장 참여자라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중요한 이슈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부터 보겠습니다.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 앞으로 금리를 어떻게 올릴 것이냐, 무엇을 보고 올릴 것이냐, 코로나19의 전개 상황과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 부채가 얼마나 많이 증가냐, 이런 부분, 그리고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성장 물가 흐름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간다. 자, 그런데 이 통방문을 볼 때는요, 지난번 금통위 대비 얼마나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2월 통방문 대비 빠진 게 있습니다. 바로 기준금리 인상의 파급 효과가 빠졌고요. 추가된 것은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였습니다. 자, 먼저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보겠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의 파급 효과가 누락됐다는 거. 일단은 기준금리 인상의 파급 효과는 시장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게 통방문에 들어갈 때, 연속된 금리 인상은 당분간 없을 것이다. 그래서 1월에 올렸으니까 이제 4월까지는 지켜보지 않을까,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거든요. 실제 2월 금통에서 만장일치로 금리가 동결이 됐었던 겁니다. 자, 왜냐면은, 이주랑 은행 총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우리가 금리를 이제 3차례나 올렸으니까 유동성이 좀 줄어들었나 볼까 지표를 확인을 하려고 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나온 2월 통화량이요, 21조가 증가했어요. 자, 그러면 중앙은행에서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여전히 완화적인 금리 상황이구나, 금리를 더 올려야겠다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구가 삭제가 된 겁니다. 자, 추가된 문구도 굉장히 중요해요. 지정학적 리스크잖아요. 우크라이나 사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사태는요, 양날의 칼이에요. 성장 둔화 우려와 물가 불안 우려가 동시에 있다는 부분이죠. 자, 하나는 금리 인상을 억제시킬 요소고, 하나는 금리 인상을 촉진시킬 요소입니다. 그럼 이것이 기준금리를 올릴 요소인가, 아니면 지체시킬 요소인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힌트가 기자 간담회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좀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가장 비주기적인 성향을 가진 금통위원이 금리 인상 이후에 기자 간담회를 진행을 했던 거예요. 자, 이분은 1월달 금리 인상 때에도 불확실성을 좀 더 확인해야 된다면서 금리를 동결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금리 인상에 반대 의견을 내신 분인데, 자, 이번에 금리 인상하고 나서 기자 간담회에 나서게 된다는 거죠. 그게 가장 비주기적인 성향을 가진 분이었다는 겁니다. 먼저 주상영 위원은요, 성장률과 물가 전망치 수정을 언급을 했습니다. 당초 2월에 나왔던 한국은행 경제 전망에서는요, 올해 성장률을 3%, 물가를 3.1%로 봤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 기자간담회에서는 성장률 둔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2% 중후반, 한 7, 8%, 2.78% 정도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물가는 올해 4% 가능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성장률 하락하고 물가는 크게 상승을 했네. 그러면은 성장이 둔화되니까 물가가 높아도 금리 인상 안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왕비둘기인 주상영 의장 대행은요, 명확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자, 대한민국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성장률 하방 위험이 있긴 하지만 2% 중후반이기 때문에 경제 침체로 보기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왜냐면은 최근에 대한민국의 잠재 성장률이 크게 낮아졌거든요. 2% 수준이었습니다. 여전히 잠재 성장률보다 높은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고, 또한 대한민국 성장률 하락 부분이, 성장률 전망치 하락 부분이 주요국 대비 좀 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경제는 탄탄하다는 부분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추가로 기자의 질문에서 중요한 힌트가 나왔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냐? 2월 금통위 기자간담회에서 이주열 전 총재가 연말 금리가 1.75%에서 2%가 적정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거 유효하냐 물어본 거예요. 자, 2월 금통위하고 지금의 경제지표가 많이 바뀌었죠. 그럼 금통위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궁금했는데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금통위원들의 생각이 다양해졌다고 한 거죠. 물가가 4%가 되니까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던 연말금리 1.75에서 2%보다 더 올릴 가능성을 제기하는 금통위원들이 많아졌다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결국 한국은행에서 물가 불안에 집중 대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언론 보도가 어떻게 나왔다? 연말까지 최대 3차례 더 금리 인상하면서 2.25%에 맞출 수도 있을 것이다 이야기가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경기는 양호하기 때문에 4% 수준의 물가를 잡는 데 주력하고, 그 물가를 잡는 주력 카드가 금리 인상이라는 거죠. 자, 저희가 작년부터 올해 금리 인상 전망 경로를 1월, 4월, 7월, 10월로 말씀드렸습니다. 1월에 제 전망대로 올렸고 4월도 올렸습니다. 제가 볼 땐 5월에 올리지는 않고 7월에 올릴 것으로 보여져요. 그 다음에 10월 달도 무리 없이 올릴 거라고 봤는데, 그렇게 올리면 기준금리가 2%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차례 더 올릴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고, 지금 좋든 싫든 미국에서 빅스텝을 한 4번 정도 밟으면은 대한민국에서 2.25%까지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한 차례 금리를 더 언제 올릴 것이냐, 10월 달에 빅스텝을 밟거나 또는 10월 달과 11월 달에 연속 인상 가능성이 제기가 되는 겁니다. 자, 만약 연말에 기준금리가 2%에서 2.25%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년 입주 물량과 겹치며 충격은 불가피합니다. 물리적인 주택수가 늘어났을 때 비선호주택 거주하는 분들이 아파트로 옮겨와야 되거든요. 전셋집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때 금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세대출 금리가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기준금리가 많이 올라가 버리면요, 예금금리가 올라가게 되고요, 이런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단기금리와 연동돼서 어쩔 수 없이 이 전세 가격이 하락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면은 세입자를 못 구하다 보니까 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 입주하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변 시세까지 모조리 주저앉는데, 2년 전 전세 가격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다 말씀드렸죠. 그러면 2년 전 전세 시세 대비 크게 하락하는 거, 우리는 이것을 역전세난이라고 표현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반면에 채권금리는 크게 낮아졌어요. 자, 언론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자간담회에서 주상영 위원의 비둘기적인 발언 때문에 금리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땐 그 이유가 하나만은 아니에요. 원래 그냥 비둘기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경기를 배려하겠다는 부분을 너무 확대 해석해서 기사를 작용한 건데, 지금 국채시장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아요. 자, 왜 이렇게 채권금리가 갑자기 낮아졌냐? 최근 단기간에 국채금리가 너무 급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채 가격이 저점에 왔다, 이런 인식이 미국에서도 있었고 한국에서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금리 하락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또한 기자간담회에서 주상영 위원이 단순 국채 매입 추가 가능성 부분과 단기 국채 매입 가능성까지 언급을 하다 보니까 단기물부터 장기물까지 고루고루 하락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앞으로 통화정책 변화를 의미하진 않아요. 자, 기준금리가 1.5%가 됐는데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영향 없다, 불씨 꺼질 것,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승 기대감을 누그러뜨리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오늘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한국 부동산은 주간 가격 동향이 나왔는데 전국적으로 하락이 멈추고 보합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강남 용산 지역의 상승세가 지속이 됐다는 거예요. 자, 원래 1분기 때 부동산 시장 약세 보이다가 2분기부터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수도권 전역으로 과열되는 양상이 그동안에 2014년 이후에 계속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2014년 이후에 2분기 때 금리 오르는 것도 처음이에요. 3분기 때 금리 오르는 것도 처음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약간 시장에 호재를 기대하고 약간 호가를 올렸던 집주인들한테 약간 경계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 겁니다. 수요자도 당연히 무서워할 수밖에 없겠죠. 다만 1.5% 기준금리 자체로 하락을 이끌기는 부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시장은요, 금리 인상 가능성 올해 연말에 2%가 된다, 2.5%가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반응하지 않는다 말씀드렸어요. 올리고 나서 일정 시간을 두고 반응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기준금리 1.5% 시기에 2017년 파리 부동산 대책 나왔습니다. 기준금리 변화에 따른 부동산 시장 변화는요, 제가 볼 때는 7월 이후부터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1.75%가 되면서 확실하게 1금융권의 정기예금 금리가 2% 초반까지는 나와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전세 시세에도 영향을 준다 말씀드렸습니다. 아직까지는 7월까지는 좀 조심해야 되는 시기가 맞아요. 자, 내년에 최고의 시나리오가 계속해서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금리적인 부분 확실해졌죠. 입주 물량, 둔촌주공 사태는 좀 아쉽지만 그래도 그거 외에도 수도권 전체적으로 입주 물량이 많습니다. 정책적인 부분도 도움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때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 교과서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회를 잡을 때 부동산 제도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된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